무기한 단식 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설전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싸고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5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번에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이고 단식 열흘 차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출석을 하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을 텐데 일단 화무시비롱이라는 단어도 쓰고 전반적으로 정치 검찰, 악용을 해도 진실은 영원히 가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전 검찰을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들과 기조는 비슷한 듯 보입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예. 제가 국민들이 공감하기 좀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야당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예. 대북 송금하고 뭐 대장동 백현동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검찰에 기소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되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신다. 본인에게 주어진 범죄 혐의를 소명하시는 게 맞지. 이걸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니까 국민들이 공감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인데 왜 자꾸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하냐는 얘기도 하고 왜 여기서 정치 검찰이 나오냐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예. 그리고 직전 대선에서 그리고 패배한 그런 후보가 아니었다면 그럼 이런 정적제거를 수단으로 또 검찰의 어떤 권력들이 악용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또 민주당의 비판의 한 지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1년 반이 다 돼가는 동안 야당 대표인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격앙된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엄정한 현실 속에서 단식 투쟁을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예. 사실상 지금 물리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식을 하면서도 또 검찰 수사까지 또 소환에까지 응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또 국민들께서 두루두루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식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도 한눈에 보기에도 그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현주 부원장님께서 주변에서 보시면서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열흘 차 맞았고 이제 오늘도 조사 밤늦게까지 받아야 될 텐데 좀 건강상이라든지 그런 변수는 없겠습니까?
사실 뭐 화면으로만 봐도 보이지만요. 굉장히 얼굴도 수척해졌고 목소리도 좀 작아졌고요. 또 말 어떤 속도도 좀 느려지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단식 열흘차에 들어섰으니까 건강에 또 적신호가 켜진 건 분명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대표로서의 업무를 다 수행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처음에 단식 투쟁을 선언했을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장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환에 앞서서 뭐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오늘 조사에는 그래도 이 건강 상태가 문제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한 6시간 정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로는 크게 문제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흘 전 단식을 시작할 때 했던 조건들이랄까요? 그 발언들과 이번에 검찰 출석하면서 하는 발언들에서 비슷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국정 방향을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말들인데 지금 단식 열흘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게 적절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듣고 단식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거 뭐 대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하무 11홍이니 뭐 권력이 예.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워딩 자체도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대표 같은 분들이 썼던 워딩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정권을 3번을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 면에서 모범적인 나라고 본인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검찰 얘기 우리가 뭐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의 주장을 자꾸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선거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어쨌든 이겼고 네. 근데 어떤 불법이나 어떤 뭐 큰 실정도 없는데 뭐 국회할 때도 그렇지만 계속 자기들의 공약을 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예. 국정을 전면 뭐 이렇게 뭐 쇄신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이제 굴복 선언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불가능한 건이다. 그래서 예. 이거를 받아주면 뭘 하겠다 이러기보다는 계속 대치 상태로 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부원장께서는 뭐 건강으로 인한 변수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건강 변수가 되겠죠.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뚜렷한 어떤 뭐 이렇게 뭐 시기나 방법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예. 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던져보는 이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단식을 하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치명적인 뭐 예. 변수들을 막는다 해도 지금 단식 10일차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단식을 한 거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후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그렇습니다. 겁니다. 조사에 뭐 건강이 어떤 변수가 될지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좀 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150여 쪽 분량의 질문 한 700개 정도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8쪽 정도의 진술서로 가름을 하고 SNS에는 본인 혐의에 대해서 좀 글을 네. 올렸습니다. 부인하는. 네. 그 전 사실 출석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에 대해서 여당은 민폐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든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또 이해는 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제 서면 진술서를 또 제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뭐 8쪽이다 하니까 뭐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또 분석들도 있지만 저는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진술서에 담은 내용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본인이 사전에 알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작성한다는 것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본인이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진술서에 담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관련해서 경기도가 뭐 북한과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했던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의 대납을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뭐 보고를 사전에 받았느냐 혹은 인지했느냐 이 부분이 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의 또 다시 좀 의견을 바꿨어요.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장 변호사님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검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쪽 질문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를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재명 예. 대표가 이제까지 한 얘기와 검찰이 찾은 증거를 이렇게 맞 대응해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이거 억울한 사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면 검찰 수사에 아주 잘 응합니다. 자기가 반박할 거 반박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 수사뿐만 아니고 계속 그래왔어요. 자기가 검찰이 물어보는 게 대답을 안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막 뜬금없는 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입장을 미리 딱 정리해 놓고 그 입장 말고 검찰이 다른 질문하거나 그거에 충돌되는 부분을 얘기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또 다른 질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그렇게 했습니다인데 지금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야당 대표다 보니까 지금 뭐 김용서부터 증거인멸, 증거 조작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갔다고 수사에 잘 응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님 뭐 변호사로서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에서 이제 검찰의 질문에 대해 뭐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물론 형사 수사 절차에서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검찰 자체가 답정 기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소환 조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기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아무리 본인의 결백함을 설명한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본인의 해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예. 판사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들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방어권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진술 거부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서면 진술서로 또 가름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상 무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그럼 중간 6시간 정도, 한 10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6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럼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영장 검찰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정치 검찰이 그렇게 조작했으면 구석구석 다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 개인 자연인이면 묵비권 행사하는 걸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묵비권만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다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의 증거 조작 사건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새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권만 맡기면 다 다시 수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무지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식하는 사람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원래 수사로 말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어떻게 거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속영장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이 가장 이렇게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백현동 대장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뭘 인정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다른 증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사안을 단식 등 정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검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의 한 가지 방안으로는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고강도 수사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검찰 입장에서는 또 국민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할 건데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고강도로 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전제에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소환 조사가 있었고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청구서가 분명히 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전망이 듭니다. 그럼 한 25일 정도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당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결표, 부결표 뭐 다양한 얘기들 나와요. 가결되면 민주당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고 부결되면 또 여당에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각자 의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무기명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이 영장 청구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것을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도 많은 경로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영장 청구한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뭐 상대당입니다만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정상적인 경우면 이제 저희가 그걸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단식 10일 차입니다. 다음 주만 가도 15일, 16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요. 그럼 단식 15일 한 분한테 구속을 하자 뭐 이거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고려를 안 하려고 해도 16일 된 분, 뭐 17일 된 분, 실제로 이 단식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어려워요. 그런 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아주 지금 고강도 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수사 검찰 입장에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번 소환하기 힘들고 소환하면 묵비권 행사하고 그다음에는 거대 야당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저는 제대로 한 번이라도 됐느냐 본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야당 대표가 그전에 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제대로 한번 조사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게 1년 넘게 끌어오고 마지막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는 단식을 해서 이것도 검찰이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단식이라는 변수를 얘기해 주셨어요. 단식 후에 뭐 그 텐트로 원로들도 좀 왔고요.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뭐 입장도 내고 어떻습니까? 단식의 명분이었던 뭐 정치 수사라든지 대통령실 뭐 오염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민주당 내에서 단일 기조를 좀 지금 이루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 단식으로 인해서 또 내부, 그러니까 뭐 당내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예, 분명히 그걸 여쭙고 싶은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처음에 선언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른바 소위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내 결집을 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 단식을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진짜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지금은 근데 단식이 지금 열흘째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전의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야당 대표나 뭐 야당의 인사가 뭐 단식을 하게 된다면 여당 측에서 한번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와서 뭔가 건강상의 우려를 표한다든지 뭐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열흘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표가 와서 뭐 건강을 염려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측의 뭐 총리나 뭐 정무수석이 와서 뭐 건강을 염려하고 뭐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집권 여당에게 오히려 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 대표가 열흘이 넘도록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자체를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정부와 집권 여당의 불통의 자세에 대해서는 중도층 국민들도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단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상황보다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국민들의 그런 눈길,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좀 공식적으로 나온 지도부 입장이라고 하면 당직 중단할 할 생각 없냐라는 것에 김기현 대표였나요? 백댄서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 좀 내놓고 있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항의 방문을 오히려 좀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풀어가겠습니까? 그 이제 지금 어떤 측면에서 봐도 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 이걸 정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 전에 뭐 야당 대표들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진 분이고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개인 검찰 수사하고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원인이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에서 패배한 직후에 당권을 잡았고 그러면서 그게 당이 계속 그거하고 맞물려가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기현 대표의 표현에 동의하든 안 하든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선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 민주당하고 우리 당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 결국 우리가 어떤 국정 운영을 할 거냐는 선거를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하면 우리를 지지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분들의 뜻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승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라. 이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막가파 전략을 쓰고 있다. 본인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단식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뭐 당 내부의 어떤 구성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정하게 된 것도 아마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었고 그 이후에 뭐 당 그 지도부의 뭐 측근들에게만 몇 분에게만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뭐 기간을 또 결정해놓고 단식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단식을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 언제까지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조사 받고 나와서 어떤 입장 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이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가짜 뉴스, 뭐 이 가짜 인터뷰 등등의 의혹이 있는데 72분 전문 공개했어요. 예. 전문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좀 그 전과는 맥락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의도적인 편집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좀 나오는데 그런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게 상당히 우리 당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1997년 김대엽서부터 민주당의 주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공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엽은 나중에 유죄를 받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드루킹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에서 이거를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이번 대선 핵심 키워드는 대장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민주당 입장을 이렇게 하고 나와요.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제가 그때 이제 정책총괄팀장하고 있을 때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왜 윤석열을 몸통이라고 하는지. 근데 그 민주당이 이 발언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정치 공작적인 냄새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님이라는 사람 인터뷰한 게 6개월 전인데 대선 직전에 이거를 까고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를 뭐 TV 토론에서도 해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지금 전문을 다 오픈하고 보니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커피를 타줬다는 얘기가 전문을 다 오픈하고 나니까 없는데 이때 전문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타파나 JTBC에서는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조호영한테 커피를 타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분리하니까 전문을 오픈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 일부러 기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왜 그럼 거기에 전문을 보고 보도했다는 사람들이 전문에도 없는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보도 이전서부터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뭐 조호영 부산저축은행 건을 봐줬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사실 저희 당에서 의심하는 건 이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 이 전체를 조율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라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뭐 심한 경우는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이와 비슷한 기류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인터뷰 전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배우로 공격하는 근거는 조호영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걸 민주당 전략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어떤 건 비공식적으로 암암리하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과 정치적으로 공세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림 전 위원장의 어떤 그런 사적 대화들이 녹음이 돼서 이제 녹취록으로 공개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관련돼서 금전이 오고 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배임 수중죄나 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배우로서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근거가 나온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이 녹음 내용들을 공개한 것은 대선 3일 전이긴 했지만 이 녹음이 이루어진 건 2021년 9월 15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5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 입장에서도 이 녹음된 시기로 봤을 때 오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2021년 9월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작을 할 의도로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으로 봐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이제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상황입니다. 수사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세요? 배우 일단 얘기하기 전에 김만배라는 사람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김용 내지는 정진상,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대장동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대장동에서 이미 이재명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윤석열로 몰고 간다. 그리고 그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인터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뷰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내용. 9월 15일은 작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다뤄지지 않은 내용의 특종으로 단독 보도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런데 JTBC나 뭐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알기도 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그 내용을 아는 것처럼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고 김만배가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기존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을 민주당이라고 보면 민주당의 연루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기자들에게 뭐 법적 조치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찰이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뭐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상황이라면 정말 엄중한 상황임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는 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명명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검찰로서는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객관적인 증언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이 지금 사건의 어떤 그 뭐 대선 개입 사건이다라고 일단 사건을 명명하는 것부터는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검찰은 항상 증거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증거들 또 객관적인 증거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외교 순방 중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그 자리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은 인도로 넘어가서 G20 정상회의 모두 발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외교 순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외교 노선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한미일 외교를 분명하게 강화를 한다는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게 계속 그렇죠.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상임이사국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일단 압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G20에 속한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군들, 우리를 도와줄 편들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약간 뭐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부산 엑스포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양자회담 오늘만 해도 6개 국가와 한다고 하고 한일중, 북중러 지금 생각해야 되는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으로 어려운 외교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도 그 기후변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G7 7개 국가와 또 중국, 러시아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사이에서 한국이 과연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그런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잘 해주셔야 또 국가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